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암이라고 하면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부터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전체적인 발병자 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난소암은 발병자 수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 비해서 적어 많은 여성들에게 낯선 병인데요.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 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난소암에 대해서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의 유원종, 신원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유원종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소암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이 난소암은 어떤 암인가요? 네, 우선 일단 난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난소는 좌우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여성 생식기관으로 골반 안에 위치하고 있고 자궁의 양 옆에 있습니다. 난소는 큰 아몬드 모양이며 난소가 하는 일은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난소에게 배출되게 만들고 또한 여성의 몸을 여성스럽게 만드는 에스트로겐 등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난소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신호를 보낼 때만 분열 증식하게 됩니다. 만일 새로운 세포가 필요치 않은 상태로 계속 자라게 되면 혹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혹을 종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부르며 난소에서 발생한 암을 난소암이라고 합니다. 어떤 암이든 암세포들은 인접한 조직과 장기로 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암세포의 퍼짐을 전이라고 합니다. 난소암 또한 난소를 뚫고 배 안에서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고 혈관, 림프관을 따라서 몸의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난소암은 안타깝게도 다른 암들에 비해 전이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 발생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신원교 교수님, 이 난소암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난소암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해서 연 2,000명 이상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난소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피성 난소암의 경우에는 아직 위험 인자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령, 유전적 요인, 식이 환경적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난소암의 발병률은 높아집니다. 40대의 경우 약 10만 명당 10명 내외로 발병하는 반면에 70대로 고령이 되면 그 숫자가 5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유전적 요인으로는 예전에 미국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로 인해서 유명해졌지만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기능이 파괴되는 돌연변이가 있으면 난소암이 약 20에서 50%, 그 유방암은 50에서 80%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식이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비만이나 과체중, 지방 및 칼로리의 과다 섭취 등이 난소암의 빈도를 올린다는 보고가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가설은 끊임없는 배란설이 있습니다. 이는 배란 과정으로 생기는 난소 상피의 손상과 복구 과정이 반복되는 중에 복구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상피성 난소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따라서 총 배란 주기가 많을수록 초경이 어릴 때 빨리 시작되거나 폐경이 늦게 될수록 임신 횟수가 적을수록 난소암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난소암은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과 함께 대표적인 부인암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 부인암의 경우는 전체 암 중에서 발병률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20, 30대 여성들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요, 2030 세대 여성의 부인암 진료 환자는 2010년 7,026명에서 2019년 1,433명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9년 새 48.5%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원종 교수님, 20, 30대에게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요. 난소암의 중요 원인으로 조기 월경, 늦은 폐경, 낮은 출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젊은 층들이 난임, 비출산 등 저출산이 난소암의 발생의 증가의 한 원인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에서 자궁 내막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궁 내막증 환자에서 난소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증가는 자궁 내막증 발생이 난소암 증가의 한 원인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난소암이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원교 교수님, 이 난소암을 의심해 볼 만한 그 전조 증상들이 있을까요? 난소암은 복강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종양이나 종괴의 크기가 많이 커진 상태가 아니면은 발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종양이 성인 주먹 크기 정도 되는 10cm에서 15cm 이상까지 자랐을 때 배 안에 딱딱한 게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살이 쪘다고 생각해서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증상이 있더라도 복부 통증이나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그리고 질출혈 등 그 월경 전후로 겪는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즉 난소암은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서 자가 판단이 어려운 질환이고, 아직까지는 또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서도 조기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입니다. 네. 발견하면은 일단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더 무서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원정 교수님, 그렇다면 이 난소암을 우리가 조기에 좀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기 발견하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난소암의 경우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 검진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이 되긴 전 단계인 전암병변에서 경계성 종양, 시간이 지나면 난소암으로 진행한다는 증거가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네. 둘째는 증상이 거의 없는 임상병리 1기, 3기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선별 검사가 믿을 만한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을 만한 선별 검사가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 말미암아 아직까지 일반적인 선별 검사보다는 초기 병변의 난소암을 진단해 치료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조기 진단의 개념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원교 교수님, 우리가 이 건강검진할 때 보통 혈액 종양 지표라고 해서 이 검사를 하잖아요, 혈액으로요. 이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암 수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암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수치가 높아졌을 때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건가요? 네, 최근 들어서 흔히 검사하는 혈액 종양 수치로는 CA125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있는 특정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법인데요. 난소암일 경우에는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수치가 올라가 있다고 암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난소암 이외에도 가임기 여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 선근증 등 다양한 일반 양성 질환에서도 정상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그 외부에서 건강 검진에서 혈액 종양 수치가 높아진 결과를 받았다면 그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난소와 그 자궁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걱정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난소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이 병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원정 교수님, 그러면은 이 난소암도 병기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각각 다른가요? 맞습니다. 난소암도 모든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병기를 1기에서 4기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네. 1기는 난소에 국한된 경우, 2기는 골반 내 파급된 경우, 3기는 복강 내에 퍼져 있는 경우나 임파선에 퍼져 있는 경우, 4기는 복강을 벗어나 간, 뇌, 폐 등 다른 장기에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초기 난소암은 증상이 거의 없고 진행된 난소암의 경우도 복부 통증, 팽만감 등 아주 애매한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미리 발견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증상에는 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난소암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우리가 암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신원교 교수님? 네, 그 난소암은 일단 수술과 항암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표준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진단 당시의 병기에 따라서 수술을 먼저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항암 치료를 실시하고 진행된 암을 어느 정도 조절한 이후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네. 두 가지 방법 모두가 표준 치료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복강을 비롯해서 전신에 퍼진 암 종괴를 최대 종양 감축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최대한 절제를 하고 네. 이후에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환자들의 병기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표적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최근 들어 많은 관심 분야가 된 면역 치료제의 경우에는 난소암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그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후가 좋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난소암을 치료를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원정 교수님, 그 수술과 항암 치료를 모두 받아야 된다면은 보통 증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동안 또 환자들은 어떤 점에서 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첫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는 약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네. 첫 항암 치료가 시작하고 나서 3주 간격으로 6회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표준 진료 지침입니다. 네. 그러니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동안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수술 후 회복 기간 중에는 복강 내부를 크게 수술하였기 때문에 장 폐색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걷기 운동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항암 치료 중에는 항암제 때문에 신체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요. 네. 날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반드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암 치료 중에는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음식 또는 치료의 다양한 소문들을 접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체력 관리에 힘쓰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이 난소암에 걸렸다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게 좋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다더라, 주위 분들이 얘기가 많아지면은 사실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보다는 체력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원교 교수님, 이 난소암의 예후에 대해서 궁금해요. 완치율은 얼마나 되나요? 예, 난소암의 약 90%를 차지하는 상피성 난소암은 그 대부분 진단될 때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표준 치료를 다 받고 난 이후에도 2년 내 절반 이상의 재발, 그리고 5년 생존율이 40%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근 치료제의 그 개발로 인해서 5년 이후에도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어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난소암이 무서운 게 재발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재발성 난소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재발이 죽음보다도 더 무섭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만큼 재발하게 되면은 다시 완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유원종 교수님? 맞습니다. 난소암 환자의 경우 대부분 3기, 4기에서 첫 발견을 하게 됩니다. 3기, 4기 환자의 첫 발견한 경우 완벽하게 종양 감축 수술을 하고 나서 추가로 6회 이상의 항암 치료를 했더라도 재발률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네. 재발한 경우 다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완치를 기대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난소암은 유병률이 2% 정도로 비교적 드문 암이지만 생존율은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난소암 5년 생존율을 보면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기 3기 이상인 경우 생존율이 40% 미만에 불과합니다. 네. 유원정 교수님, 난소암의 치료 후에는 특별히 뭐 우리가 더 관리해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치료 전에 하던 일상적인 생활,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 외식, 여행 등 의료진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런 것들은 계속해도 됩니다. 또한 성생활이 전혀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항암제 투여를 받았는지 여부, 혈액학적 반응, 전신 상태 등의 반응에 따라 담당 의사 상의하여서 행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활동을 한 후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 중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규 교수님,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식이 조절을 잘해서 뭐 난소암을 좀 예방한다든지 혹은 난소암에 걸렸지만 음식을 잘 섭취해서 잘 나을 수 있는 뭐 그런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난소암 환자에서 피해야 되거나 추천되는 그런 음식들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암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달고 짠 음식, 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브리카 유전자 변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한 여배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이었죠. 안젤리나 졸리가 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면서 가슴을 제거 수술을 받고 또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아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유현정 교수님, 이게 유전자 변이 여부 검사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전체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약 15% 정도가 유전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유전성 난소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변이 유전자를 브라카라고 합니다.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여성은 난소암 및 유방암 발생률이 높게 되는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대표적인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난소암, 또 이모가 유방암으로 숨지자 난소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요, 당사자에서는 또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을 맞겠다고 당장은 문제가 없는 이런 장기들을 미리 절제한다는 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원교 교수님은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대응 의학 뭐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위험 인자가 높다면은 예방적 차원에서 난소와 난관을 절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브라카 유전자 또는 뭐 다른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여성의 경우엔 미국 암학회 그 공식 지침에서도 40세에서 45세 사이에 난소와 난관 절제술을 시행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이미 예정된 출산을 모두 종료한 상태라면 네. 그리고 다른 이유로 복부 수술을 받을 경우가 생겼다면 그때 같이 난관을 절제받을 것을 대한산부인과학회 권장사항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앞서 물론 우리가 뭐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난소암 예방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멀리 할 수 있을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난소암을 멀리 할 수 있을까요? 신원교 교수님? 네. 난소암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배란에서 생긴 상처의 그 복구 과정 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배란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난소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 난소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한 번의 임신과 출산으로 난소암의 가능성을 3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마찬가지로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소암의 빈도를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약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5년 이상 꾸준히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다면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은 약 70%가량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난소암의 예방을 위한 여러 약제들이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일부 약제의 경우에 난소암의 발생은 줄였으나 생존율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유전성 난소암의 경우에는 출산 전까지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출산 후에 예방적으로 난소 적출술을 시행해 난소암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2명 이상의 모녀, 자매 관계에서 난소암 환자가 있는 가계 또는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환자 가계, 자궁 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난소암 등이 다수 있는 가계의 여성에서는 출산이 끝난 이후에 유전 상담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그 예방적 난소 난관 적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과도한 지방 섭취나 체중의 증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성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난소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난소암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난소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다 할 만한 증상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발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이 난소암과 관련해서 또 여성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유원정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난소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난소암을 앓는 상태로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난소암 환자와 그를 돌보는 보호자들, 사람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암 환자는 직장 유지와 가족 부양, 일상생활에 대한 유지의 어려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기관에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난소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일지라도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면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가나 상담사분들과 함께 환자 및 주변 여러 관심사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난소암, 유방암 등과 같이 가족력이 있는 암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원교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난소암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그래서 그 난소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치료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또한 부인과 정기 검진에 대해서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을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난소암뿐 아니라 모든 부인과 질환의 가장 훌륭한 예방책과 조기 검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부인과에 내원하시는 것을 너무 꺼려하지 마시고 병원에 자주 내원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임약 복용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부작용에 관련된 검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종충남대병원 유원종 신원교 교수님과 함께 난소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소아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질환이죠. 소아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문화예술의 지식이 쌓이는 문화 알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을 맞이하는 해죠. 한국 전쟁 당시 대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폐허 위에서 도시는 새롭게 재건되고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는 세대는 점점 사라져가 전쟁의 상흔을 떠올리기란 쉽지가 않죠. 한국 전쟁기, 대전 시민의 일상과 풍경을 담은 특별한 사진전이 오는 8월 8일까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쟁에 긴박했던 그날의 대전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전시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비극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전쟁의 실상을 살펴보고 대전의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전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우리 국악을 살펴보는 국악의 울림, 그리고 대전전도 대전시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8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하나인 전통음악으로 조선시대 국악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관람을 통해서 대전 지역의 관련 문화유산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시립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체험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오방색을 찾아보고 전통적 색을 배워보는 이번 체험 전시는요. 예로부터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빨강, 파랑, 검정, 하양, 노랑의 이 5색 오방색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즐거운 관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